조선 중종 때 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나이 60이 넘었지만 기품을 잃지 않았고 고을에서도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진사님 그 양반 참 대단한 분이셔. 늘 책을 가까이 하시고 안 그러면 마을을 둘러보면서 굳은 일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을에서 김진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3년 전에 외아들을 잃고서 참 꿋꿋하게 지내신다지만 진사님 마음은 오죽하실까. 김진사의 아들은 성실하고 효성스러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든 아버지와 젊은 아내만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아들이 급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덧없이 뜨자 25살에 과부가 된 며느리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며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서로의 체면을 지키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 씨는 겉보기에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골에서 이 새파란 나이에 과부로 살아야 한다니? 시아버지는 학문만 열중하시고 재산 관리는 전혀 모르시니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어. 며느리 박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은근히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청렴 결백한 성품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기에 바빴지요. 며느라, 요즘 마을에 굶주리는 가정이 많다고 하니 창고에 있는 쌀 좀 나누어 주도록 하자. 아버님 그러시면 저희도 겨울 나기가 어려워질 텐데요. 걱정 말거라. 하늘은 베푸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단다. 박 씨는 이런 시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박 씨는 마침내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청렴 결백하신 분이라면, 그러나 만일 그 명성에 흠집이 난다면? 그럼 재산 관리는 자연히 내 몫이 되겠지? 그녀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박 씨는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 방에서 편히 드시지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느냐? 아니에요. 무슨 일은 없고요. 그냥 평소에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김진사는 며느리의 효심이 가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정중하게 시아버지를 방석에 앉혀드리고 술상을 차렸지요. 아버님, 한 잔 드세요. 고맙구나, 며느라. 몇 잔을 나눈 후 갑자기 박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저고리끈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 며느라, 정신을 차리거라. 김진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집에서 둘 뿐인데 저를 여자로 봐주실 순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거라.
어서 당장 옷을 제대로 입어라.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시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저고리를 벗어 어깨를 드러내었습니다. 유혹적인 자세를 취하며 계속해서 김진사에게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 그만두어라. 너는 내 며느리다. 사내와 여인의 도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도리로 살면 저는 평생 일이 썩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아느냐? 당장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여라. 김진사는 매서운 눈빛으로 단호하게 꾸짖으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 씨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떠오르며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박 씨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얘야, 뭐 하는 것이냐? 사람 살려. 시아버지가 저를 겁탈하려고 해요. 박 씨는 일부러 자신의 옷을 더 벗고 흐트러뜨리고 머리카락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아니 이런!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살려주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씨가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 방문을 벌컥 열자 옷을 벗은 박 씨와 당황한 김진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그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던 건데.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술에 취하시더니 제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다. 이 여자가 먼저.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먼저라니. 교활한 박 씨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청렴 결백하던 김진사가 설마 과부 며느리를. 김진사님? 이게 정말입니까? 이것은 며느리의 음모여. 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하지만 며느리 옷이 벗겨져 있고 저렇게 울고 있는데 먼저 나를 유혹하고 내가 거절하니까 이런 모함을 하는 거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김진사에게 불리했습니다. 박 씨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고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했으니까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관아의 포졸들이 와 김진사는 결박당한 채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평생 청렴 결백하게 살아온 선비가 파렴치한으로 몰린 것입니다. 관아에서 김진사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무릎 꿇은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듣거라.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 이것은 천지의 맹세코, 터무니없는 모함이며 거짓입니다. 그럼 며느리가 왜 그런 것이냐? 왜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그것은 그 여자의 음모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증거가 있느냐? 목격자라도 있느냐?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자신과 박 씨뿐이었으니까요. 사또가 탕 치며 꾸짖었습니다. 내 죄를 스스로 고하라. 늙은이가 며느리를 욕보이려 한 증거가 확실하니
더 이상 발뺌만 하지 말고 이실직고 하렸다. 진사는 굳세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증거라니 다만 여인의 울부짖음뿐. 이것이 어찌 진실이 되겠소?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방 안에 있던 아전에게 눈짓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허나 며느리가 방 안에서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진사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그 옷 내가 벗긴 것이 아니요. 며느리가 스스로 벗은 것이요. 사람들은 순간 술렁였지만 곧 야유가 터졌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저의 평소 행실을 보시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평소 행실이 좋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인네가 늦바람이 대단하구나. 사또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두 사람만 방 안에서 함께 있었고 여자의 옷은 흘러내려 있었으니 진사는 주먹을 움켜쥐며 눈에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먼 곳에 살던 김진사의 조카 승우가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숙부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자란 효성스러운 청년이었지요. 사또님, 제 숙부님을 풀어주십시오. 문초를 더 해보면 밝혀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너의 숙부는 파렴치한 중죄를 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숙부님은 평생 청렴 결백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럼 네가 증명해보거라. 승우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제 전 재산입니다. 제발 이 돈을 받으시고 숙부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중에서 김진사의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호야, 당장 그 돈을 거두어라. 억울함은 재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청렴은 잃지 않을 것이다. 숙부님, 내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돈으로 무죄를 사는 것은 더욱 떳떳하지 못하다. 하지만 숙부님, 당장 돌아가거라.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하지 않겠다. 내 청렴한 이름을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분명히 하늘이 밝혀줄 것을 믿는다. 김진사의 강직함은 옥중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 아직도 자백하지 않겠느냐. 증인도 있고 증거도 명확한데. 사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럼 내가 무죄라는 증거를 대보거라.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또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장옷을 쓴 기품 있는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사또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저는 최 씨이고 옆 마을에서 살고 있는 아녀자입니다. 최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사님에 대한 일로 증언하러 왔습니다. 사또날이 저는 10년 전에 김진사님을 깊이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청산과부였는데 김진사님의 학문과 인품에 반해서 그만. 부끄럽지만 먼저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김진사님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지내자고 제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 접으라고 하시며 자신은 이미 늙었고 또 젊은 저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러나 그 말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젊은 혈기에 못 이기는 척 일부러 진사님께 몸을 맡기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끝끝내 밀어내시면서 내가 부인을 형님의 부인처럼 생각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며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따끔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러움과 분함에 김진사님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지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군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날이 김진사님이 자신의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한참 젊고 혼자인 저도 거절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될 수 없다. 더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에게 김진사님을 험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악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몰래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아팠을 때는 약을 보내주시고 제 자식이 공부할 책이 없다면 책을 빌려주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목이 메이게 울면서 말하는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으면서까지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이 보여준 용기를 가상히 여겼습니다. 사또는 최 씨 부인의 증언을 듣고 다시 며느리 박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정말로 시아버지가 너를 겁탈하려 했느냐? 그렇습니다. 사또날이. 하지만 박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혹여 내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은 아니냐? 억울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들 최 씨 부인의 증언을 들었다. 김진사는 젊고 아름다운 과부도 거절할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박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또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해라. 내가 먼저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 왜 하필 너의 방에서 일이 벌어졌느냐? 시아버지가 너의 방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제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평소에도 네 방에서 음식을 대접했느냐? 박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반박을 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이방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사또님! 증거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이방이 어떤 종이를 흔들며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이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방문에 붙어있는 장지문 조각이었습니다. 이방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방금 이 장지문 조각을 든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소리 지르는 순간 뒷마당에서 우연히 장지문 틈새로 그 방안을 본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이입니다. 앞으로 끌려온 이는 10살 남짓의 마을 목동아이였는데 옷은 진흙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풀잎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꼬마가 무슨 증인이라는 것이냐? 이 아이가 어젯밤 진사댁 뒷마당에서 소를 찾아다니다 우연히 그 방을 보았답니다. 사또는 의아한 눈길을 보내며 아이에게 말해보라며 손짓을 하자 아이가 몸을 떨더니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을 목동입니다. 어젯밤에 소 한 마리가 장독대 쪽으로 달아나 뒤쫓아갔지요. 그때 할아버지 집의 장지문 틈새로 방 안이 훤히 보였어요. 제가 보통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틈으로 보니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등을 돌리고 언성을 높이며 막 야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아줌마가 뭐라 하더니 막 자기 혼자 옷을 벗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있었고요. 그런데 며느리 아줌마가 갑자기 막 사람 살려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길래 저는 소를 빨리 찾아야 해서 그 자리를 떠났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잡혀왔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여기 온 것입니다. 순간 관아가 술렁거렸고 사또는 눈을 부릅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냐? 혹 허튼 소리를 하면 너의 목줄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던 소녀는 두 눈에 눈물까지 맺히고도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예, 저는 똑똑히 이 두 눈으로 봤어요. 저는 목동이라 전역 넘어 도망간 소를 찾아다니며 뒷마당으로 자주 드나들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을 한 건 절대 없어요. 아주머니가 혼자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미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지문 창호지가 한 군데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곳이 바람에 팔랑거리길래 얼떨결에 그걸 손에 잡아쥐고 나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아 하고 수긍했습니다. 소를 잃고 뒤쫓다 우연히 장지문 틈으로 본 것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니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그락 푸르락하며 며느리를 향해 쏘아보았습니다. 순간 사람들 시선도 순식간에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거짓을 꾸며 멀쩡한 사람을 모함했단 말이냐? 며느리는 발끝부터 떨더니 이내 제자리에서 무릎이 푹 꺾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제가 먼저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시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전혀 안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고 저는 제 장래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만일 시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면 제가 모든 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았기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혹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동안 쌓은 명성과 명예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시니까 화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독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저 이 집안에서 너무 외로웠고요. 마음이 뒤틀려. 하필 그만 그런 생각을. 사또는 방망이를 탕치며 소리쳤습니다. 교활한 계략으로 어른을 모욕하다니! 거짓이 통할 것 같았느냐? 너 같은 자를 어찌 용납하랴? 박씨, 너는 시아버지를 모함하고 법정을 기만한 죄로 곤장 80대에 처하고 김가문에서 쫓겨나도록 하라. 여봐라, 이 자에게 당장 장형을 가하라. 그리고 김진사는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무죄임을 선언한다. 또한 김진사에게는 나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누명을 벗은 김진사는 그제야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제야 제 억울함을 풀어주셨나이다. 아이의 눈과 용기가 곧 하늘의 증거였습니다. 목동아이는 진사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년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다. 네가 오늘 나를 살렸구나. 내 결코 잊지 않으마. 너는 훗날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또는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김진사의 청렴은 이제 천지가 다 알 것이다.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으니 더 이상 그의 이름에 흠을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벌써? 벌써? 이런 어른이 계셔야 세상이 바로 서지? 김진사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또님,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내 한 몸의 명예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도덕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욕망에 흔들릴 수 있으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아에는 한동안 뭉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미안했어. 처음에 의심해서. 아닙니다. 사또님도 증거에 따라 판단하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진사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진실은 그 빛을 되찾았습니다. 관아를 낳은 후 김진사는 최씨 부인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김진사님, 저야말로 10년 전 그때 일로 늘 죄송했어요. 그런 말씀 마시오. 그때 일은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오늘 부인께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주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최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저를 진사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덕분에 저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인께서도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승우가 숙부에게 물었습니다. 숙부님,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뻔 하셨잖아요.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 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최씨 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목동아이가 없었다면요. 그래도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김진사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의연했습니다. 숙부님, 정말 존경합니다. 승우야, 세상에는 때로 억울한 일도 일어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도리를 지켜야 해. 이 사건 이후 김진사는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강직함과 의연함에 감동했지요. 김진사님, 죄송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저도 역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김진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럴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한편 천하의 몹쓸 생각을 한 며느리 박 씨는 곤장을 맞고 쫓겨난 후 다른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지요.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맞습니다. 김진사님 같은 분을 의심했다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어요. 드디어 평화를 되찾은 마을은 황혼빛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